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월급이 아닙니다. 장사 수입도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 말입니다. 그 돈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올해 73이에요. 국민연금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궁금하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새벽 2시에 혼자 부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치료비로 평생 모은 돈이 다 나가고 손에 쥔 것이 5,200만 원밖에 없었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겨우 2년 8개월 살 수 있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던 그 새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던 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돈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으신 분, 뭐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서 노후가 편했으면 생각하시는 분,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게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인생의 해답을 얻으실 거예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은 제가 66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진료실을 나오면서 한동안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고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했어요.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나빠지고 나빠지는 것 같다가 조금 좋아지고 그 반복이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남편 손을 잡고 항암 주사 맞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밥을 못 먹을 때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이것저것 만들어 가져갔어요.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메스껍다. 오늘은 입맛이 없다. 그렇게만 했어요.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수라도 있는데 힘든 것을 숨기는 남편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수술비, 입원비, 항암약과 보조식품, 간병 비용 모두 합쳐서 8,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실비보험이라 한도가 낮았어요. 남편 퇴직금과 우리 둘이 평생 모은 적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슬리퍼가 신발장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슬리퍼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뒀어요. 그 슬리퍼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아직 남편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새벽 2시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 빛이 차가웠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마주 앉아서 밥을 먹던 자리였어요. 저는 그 빈 의자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통장을 꺼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통장이었습니다. 남편 치료비로 다 쓰고 남은 것이 5,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식탁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한 달 생활비가 160만 원이었습니다.
식비 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15만 원, 의료비 20만 원, 통신비 5만 원, 교통비 10만 원, 경조사비와 기타 지출 30만 원, 예비비용 30만 원, 5,200만 원을 16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32가 나왔어요. 32개월이었습니다. 2년 8개월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2시 부엌에 혼자 앉아서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남편이 앉던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2년 8개월 후에는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더 나간다. 큰 병이 한 번 생기면 수백만 원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다. 그 변수들을 다 넣으면 2년 8개월도 아닐 수 있었어요. 그 새벽에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통장에 5,200만 원이 있는 것과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5,200만 원은 쓸수록 줄어들고 반드시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는 살아있는 한 계속 들어와요. 그 새벽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통장 잔액으로 몇 달을 버티실 수 있습니까? 댓글에 그 숫자만 적어 주십시오. 12개월이다. 3년이다. 잘 모르겠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달라져요. 그 무렵 저는 매일 저녁 거실에 앉아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에 남편과 함께 분양을 받은 아파트였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이 생겼다고, 아이들을 여기서 키울 수 있다고. 큰아이가 이 집 안방에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작은아이가 이 집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뭐야?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 목소리가 이 집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 30년치 기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집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은 추억이었지만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집값이 2억 원이라 해도 제가 팔고 나가지 않는 한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통장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2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2년 8개월치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현실이었어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집을 판다는 것은 30년 기억을 파는 것 같았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주택연금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팔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에 직접 찾아갔어요.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이게 맞는 건지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네 차례가 됐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 아파트 시세가 당시 약 2억 원이었어요. 제 나이가 당시 71세였습니다. 이 조건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약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70만 원. 그런데 상담사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평생입니다. 제가 100세까지 살아도 70만 원이 나옵니다.
110세까지 살아도 나와요.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받는 돈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돼요. 30년 기억이 쌓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런 것이 있었구나. 왜 아무도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사망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물었습니다.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정산하는데 집값이 그동안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집값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에게 추가 청구는 없다고 했어요. 국가가 보증하는 공적 제도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서 하늘을 봤어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었어요.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주택연금 월 70만 원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연금이었어요.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초연금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왠지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 세금을 냈습니다. 사회에 기여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확인해 보니 월 약 33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남은 통장 5,200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을 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의 세금이 면제돼요. 월 약 10만 원 수준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손대지 않는 비상금으로 따로 분리했어요.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리됐어요. 주택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저축이자 10만 원. 합계 약 113만 원이었습니다. 지출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어요. 외식을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끊었어요. 경조사비 기준을 형편에 맞게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니 113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113만 원은 줄어들지 않아요. 매달 같은 날짜에 들어옵니다. 통장 잔고가 소비될수록 줄어드는 그 불안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체면 소비입니다. 이것이 노후를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함정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형편보다 더 냈어요. 명절에 며느리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손주들 용돈을 챙겼어요. 그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지출을 정리해 보니 경조사비와 선물비가 70만 원이 넘었어요. 1년이면 840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면 8,400만 원이었어요. 그 숫자를 보고 저는 멈췄습니다. 체면 소비는 티가 나지 않아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조금들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쓰는 돈은 내 통장을 지키지 못해요. 경조사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진짜예요. 심리학에서 인간은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불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음 달도 들어온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예측 가능성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노후의 통장은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장치예요. 저는 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주택연금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은 우리한테 남겨주려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남겨주다가 내가 쓸쓸하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큰아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가 편하면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아이도 사실 엄마가 불안하게 사는 것이 더 걱정이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립하면 자식도 편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요. 제가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게 되면서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 마음 편하게 와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방문이 됐어요.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내어주는 순간 부모의 자립은 사라져요. 돈은 애정의 증명이 아닙니다.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후 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달라졌어요. 마트에서 두부 하나를 사면서도 가격표를 오래 보던 제가 지금은 필요한 것을 망설이지 않고 삽니다. 장을 보다가 이미 담은 물건을 다시 내려놓던 그 일이 없어졌어요. 병원에 갈 때도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돼서 일주일을 참다가 더 나빠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프면 갑니다. 검사가 필요하면 해요. 그리고 자식에게 전화할 때 달라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한테 부담이 될까?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짐이 될까? 그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가 내 생활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노후의 가장 중요한 존엄입니다. 돌이켜보면 후회가 있어요. 왜 조금 더 일찍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까? 주택연금을 알게 된 것이 남편이 떠나고 나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알았더라면 더 일찍 신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초연금도 진작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왠지 쑥스럽다는 이유로 미뤘어요. 비과세 종합저축도 진작 알았더라면 거기에 돈을 넣었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가 삶을 지킬 때 그것은 용기다. 저는 그 용기를 내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제 노후를 바꿨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보세요.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이 나에게 맞는지 알아보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야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재산은 자유를 위한 수단이지 비교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남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내가 자유롭기 위한 것이에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을 자유. 아프면 치료받을 자유. 가고 싶은데 한 번씩 갈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에는 자산보다 숨통이 중요해요. 공간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유산보다 남은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도 저는 그 집 창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쓰던 슬리퍼는 이제 없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남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슬리퍼가 없어도 이 집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햇빛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일정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것을 남편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시니까 조금 더 일찍 준비하셔서 노후를 마음 편하게 즐기며 사세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